안녕하세요. 저는 외동아들과 손녀랑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우리 아들이 근래에 이혼을 했어요. 앞으로 평생 남을 이 상처를 어떻게 위로해주면 좋을까 조언을 좀 얻고 싶어서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사연까지 오게 되었네요. 저는 사별해서 남편을 잃었지만 영혼을 약속한 배우자와 갈등으로 인해 갈라져야 했다면 얼마나 상처가 크고 더 지옥 같을지 감히 가늠할 수가 없네요. 부디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마땅한 조언들 한마디씩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 출발하는 우리 아들이 청취자분들의 조언을 새겨 듣고 자기 딸을 위해서라도 마음속에 남은 쓰레기를 얼른 던져버리길 바랄 뿐이네요. 너무나도 어여뻤던 저의 며느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들이랑 며느리는 대학교 때 만나서 만남을 쭉 이어왔습니다. 서로의 관계에 모난 곳 없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둘이서 꽤 오래 만났기에 저는 며느리를 일찌감치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워낙 며느리를 자랑하기도 했지만 며느리가 아들 따라서 몇 번씩 저희 집 앞을 왔을 때 저랑 마주쳤었거든요. 처음 마주쳤을 땐 너무 희고 고운 처자가 우리 집 앞에서 우리 집을 쳐다보고 있길래 어디 교회에서 홍보 오러 온 전도사 아가씨쯤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저를 반기는 얼굴이 아주 환하고 친절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아들이 뒤늦게 나타나서 며느리를 소개해주는 덕에 아들과 만나고 있는 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며느리와의 첫 대면이었죠. 며느리 인상은 막 화려한 편은 아니었어요. 굳이 이미지로 비유를 하자면 제가 어디 기독교 처자로 착각했을 만큼 전도사나 수녀 인상 같은 느낌이 강했습니다. 선이 곱고 전체적으로 청순한 분위기였어요. 다 늙은 제가 봐도 예쁘장하니 눈길이 가는데 아들 눈에는 얼마나 좋아 죽을 만큼이겠습니까? 아들은 제게 며느리의 존재를 한번 들킨 이후론 더 과감하게 집으로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초반에 저는 애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고 애써 방에 들어가 나오질 않고 그랬습니다. 애들이 저를 불편해할 것 같기도 했지만 사실은 반대로 제가 며느리의 존재가 불편했기 때문도 있었죠. 그렇다고 아들에게 데려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법이잖아요. 제가 조금 불편하고 마는 게 나았어요. 그런데 사람 관계란 것이 참 신기해요. 낯선 사람이라도 얼굴 자주 보이고 마주보며 웃는 날이 늘어가면 정이 든다고 며느리와 알고 지낸 지 한 해, 두 해가 넘어가자 더 이상 제가 자리를 피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먼저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밥 한 끼라도 더 먹여서 보내려고 잔소리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의 관계는 5년이 지난 어느덧 당연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당연하게 저를 어머님이라 불렀고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이름을 부르게 되었죠. 게다가 한두 해 지났을 땐 아들을 통해서 며느리를 챙겼던 걸 그 이후에는 며느리에게 직접 연락해 며느리만 집으로 불렀던 적도 많아졌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애들 식만 안 올렸지 이미 한 식구나 다름없었어요. 애들이 결혼을 하게 된 건 자연스러운 순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 일을 하느라 바빠서 자꾸 결혼을 미뤘던 거지 사실 언제 해도 상관없는 상태였어요. 결혼 자금은 당연히 각자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결혼 허락은 더더욱 필요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가 애들이 더 마음 놓고 날짜 잡는 것에 그리 큰 신경을 안 두더라고요. 저도 애들 뜻 존중해서 나중에 여유 생길 때 결혼하면 되지 싶어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식 언제 올렸냐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가 와버렸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임신을 했거든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결혼식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저까지 덩달아 바빠져서 그 시기에는 한참 정신이 없었네요. 그래도 마음만큼은 편했습니다. 애들이 언제 결혼하든 그건 애들 마음이니 상관없다 했지만 저도 모르게 애들이 얼른 가정을 꾸려 안정적인 미래를 갖고 가길 바랬나 봐요. 법률상 가족이 되니까 몰랐던 불안감까지 다 해소되어 버리더라고요. 특히 며느리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 준 것이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제일 안심한 일이기도 했고요. 우리 며느리는 다시 말하지만 행동거지가 참 참했고 주위 사람들도 1등 며느리감이라 칭찬했을 만큼 야무진 사람이거든요. 공부 잘하지, 일 잘하지, 예의 바르지, 또 자기 관리 아주 투철하지. 우리 아들 또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자식인데 우리 아들 다음으로 자랑스러운 자식이 또 있다면 그게 바로 며느리가 아닌가 생각했을 만큼 저 그때 며느리에게 아주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아무튼 드디어 허물뿐만이 진정한 부부가 둘은 결혼하고서 저와 합가하기를 원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좀 놀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둘이 분가하길 원했거든요. 젊은 애들이 가정을 꾸렸으면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있으면 방해만 될 거 아닙니까? 또 저는 과거에 시모의 존재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웠거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며느리에게 그런 작은 부담도 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합가는 절대 염두도 안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랑 며느리가 동시에 찾아와선 저더러 같이 이사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집을 구했다면서 말이죠. 됐다니까 그러네. 괜히 예쁜 신혼 분위기 우중충하게 죽일 일 있나. 나 혼자 남을 거 신경 쓰여서 그러는 거면 걱정 마. 내가 한두 살 애도 아니고 혼자서도 어련히 잘하지. 어머님 혼자서 잘하시는 거 알죠? 그럼 이런 이유는 어떠세요? 제가 집안일을 아직 못 배워서 서툴거든요. 어머님께서 한동안 같이 지내시면서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저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집안일까지 감당 안 되면 힘들 것 같아서요. 제가 결국 합가를 허락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며느리가 임신 중이란 사실을 망각했던 건 아니지만 며느리가 추후 집안일 신경 쓰느라 몸 관리를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깜빡해버렸어요. 생각보니까 애들이 맞벌이하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상관없이 밥조차 제대로 못 챙겨 먹을 것 같더라고요. 곰곰이 고민해보니 분가하면서 세금을 이중으로 내며 서로 마이너스 영향만 받을 바엔 합가하는 쪽이 훨씬 긍정적 영향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애들 신혼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민폐가 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 다잡으면서 어쩌면 잘된 일이라고도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여자고 남자고 다 일하니까 집안일에 능통하지 못한 거 당연하잖아요. 저 같은 옛날 여자들이야 집안일에 도가 텄죠. 주부 구단이란 말은 저 때나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며느리가 건강하게 순산을 하려면 제가 이리저리 챙길 것이 많을 것 같았어요. 사돈댁은 지방이라 너무 멀어서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버겁거든요. 딸을 둔 엄마 입장에서 임신한 딸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저라도 대신 며느리 챙기면서 사부인 마음 놓게 해야죠. 며느리는 일 인계할 사람 구해지고 난 후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그리곤 저랑 둘이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저는 며느리를 위해서 늘 산모에게 좋은 음식이나 약, 운동 등을 강구하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며느리로서 저를 잘 따라주었습니다. 저희는 아들 없이 함께 보내는 시간에도 갈등 한 번이 없었어요. 마음 잘 맞는 며느리를 만나면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다는 걸 우리 며느리를 통해서 알았네요. 그렇게 며느리 출산 때까지 최대한 안정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했고 그 끝내 우리 가족 품으로 예쁜 손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손녀를 처음 만난 그날은 우리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된 이후 두 번째로 큰 행복을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우리 예쁜 손녀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화목하게 살자고 그날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며느리는 잠깐만 쉬고서 바로 복직을 하여 일에 매진했어요. 워낙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라 산후조리원에 있으면서도 업무 연락을 놓지 않던 애였습니다. 제 바람으론 며느리가 한 1년은 푹 쉬고 복직을 했으면 싶었지만 며느리가 워낙 본인의 경력과 자격에 진심인 사람이니 제가 말릴 수는 없었네요. 실제 며느리는 다음 해에 바로 승급을 했습니다. 승급을 하면 당연히 월급도 껑충 뛰어오르잖아요. 며느리의 성장은 집안의 경사나 마찬가지이니 저랑 아들도 며느리의 고생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축하 파티를 하겠다고 며칠 전부터 떠벌려놔서 그런지 며느리는 그게 다 저랑 아들 덕이라면서 비싼 명품 선물을 준비해 놨더라고요. 어머나, 내 분수에 뭐 이런 걸 봤니?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다 네가 잘해서 승진한 건데 괜한 돈을 썼네. 이런 거 돈 100만 원 하지 않아?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어머님 안 계셨으면 저 완벽한 아내, 며느리 이런 거 아무것도 못 해냈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완전 신 같은 존재예요. 남편만큼이나 없어서는 안 된다고요. 제가 어머님한테 얼마나 의지하는지 알죠? 그렇게 생각해주니 내가 참 너무 고맙다. 내 노력한다고 하는데 안 사돈 만큼은 아닐 테니 항상 마음에 걸렸거든. 아무리 그래도 부모랑 떨어져서 남의 부모 모시고 사는 게 어디 쉬운 일도 아니잖아. 항상 신경 쓰였는데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체증이 확 내려간다. 저 엄마한테도 엄청 자랑했어요. 어머님이 엄마 같다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머님한테 너무 고마워서 다음에 인사 오겠다고 하던데요. 전 어머님한테 아무것도 안 바래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희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만 있어주세요. 제 어머님으로요. 알겠죠? 어쩜 말을 이렇게나 예쁘게 하는 건지 제가 며느리를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선물을 한 걸로 모자라서 잠자리에 들기 전 제 방을 찾아와 따로 용돈까지 줬어요. 그 봉투에도 꽤 큰 액수가 들어있었는데 저 깜짝 놀라서 며느리한테 이러지 말라고 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꿋꿋하게 쥐어주면서 손녀 봐주는 것이 고마워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말리고 싶어도 역시나 며느리 고집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안 받으면 제가 받을 때까지 쫓아다닐 거라고 하길래요.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가 주는 돈을 받기는 하되 따로 모아놨어요. 정말 필요할 때 쓰고 싶었거든요. 혹시라도 며느리한테 급한 일 있으면 도와주고 싶기도 했고요. 어쨌든 갈수록 더 애틋하고 감사한 며느리의 마음에 화답하고 싶었던 저는 그 마음을 몸으로 때웠습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가 끼니 건강하게 먹고 일할 수 있도록 식단에 특히 신경 썼고 집안일은 내 선에서 처리했고 예쁘게 낳아준 손녀까지도 애들 성가시지 않게 잘 돌봤죠. 남들이 봤을 때 가사 도우미냐 베이비시터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저로 인해 편하게 일 보고 다닐 수 있으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각자 맡은 바의 역할을 잘 해냈기 때문인지 우리 식구는 다 잘 지냈어요. 갈등은 당연히 없었고 가족으로서 적당히 어울리고 서운하지 않을 만큼 거리를 뒀었죠. 정말 다 좋은데 당연히 약간의 아쉬움도 존재했어요. 그건 며느리가 승급하고 나서 회식 많아지고 갈수록 일도 많아지고 퇴근도 늦어졌다는 건데요.
사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니 당연히 바쁜 거잖아요. 이건 아쉬워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아서 그저 제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있는 점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딱 이대로만 쭉 지냈다면 저만의 아쉬움도 그러려니 하고 묻혔을 것을 하필 그 시기에 모든 게 들춰지고 말 계기가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그 발단은 승승장구하던 며느리와는 반대로 우리 아들은 회사가 부도나 해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부당 해고였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며느리 덕분에 우리 집이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들은 해고를 당하고 한 일주일은 알아 누워 있었어요. 딸을 볼 낯도 없어서 밥상머리 앞에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했죠. 게다가 결혼하고 나서 끊었던 담배까지 다시 찾아서 피기 시작했습니다. 한날은 새벽에 화장실 가는 길에 베란다에서 기척이 들려서 내다봤는데요. 아들이 울고 있더라고요. 딸이 태어나고 난 후로는 한 번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아들인데 아무래도 청춘을 바쳤던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으니 쉽게 일어설 수가 없나 봅니다. 아들만의 시간을 괜히 방해하고 싶지 않기도 했고 아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어서 저는 그 모습을 모른 채 하고 돌아섰네요. 저도 그날 밤은 유독 마음이 편치 않아 뜬 눈으로 날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더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거였어요. 더 딸과의 시간을 보내도록 강요하는 거였고요. 허구한 날 방구석에만 있을 거야? 오랜만에 집에 주야장천 있는 건데 이때라도 네 딸이랑 놀아주고 그래라. 애가 아빠 얼굴도 까먹겠네. 일부러 아들을 더 타박하기도 했죠. 그럴 때면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방에서 기어나와 자기 딸을 한번 안아보곤 했어요. 우리 손녀가 참 장한 것이 울지를 않는다는 건데요. 누굴 닮아서 그런가 웃음이 많아요. 자기 아빠를 보고도 잘만 웃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들이 딸을 보고 눈물을 못 참고 터뜨리는 걸 보고서 저는 자리를 비켜버렸습니다. 그리곤 며칠 뒤였어요. 아들이 갑자기 옷을 챙겨 입고 외출을 하더라고요. 딸과 인사 한번 하더니 저한테 아르바이트 다녀온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돈 벌 수 있는 데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른 직장 알아보려고. 나보다 나이 더 많은 사람들도 취업 뛰는데 정도면 아직 젊잖아. 아들이 딸이랑 시간을 보내더니 용기를 얻었나 보더라고요. 자식이 있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아들은 끝내 배달 아르바이트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아들이 한층 성장한 어른 같았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도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들이 배달 일을 한다고 하니까 좀 못마땅했나 봐요. 어느 날 방에서 아들이랑 며느리가 처음으로 투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감히 끼어들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대화 내용이 바깥까지 들려서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의도 구간 도는 거면 나 회사 다니는 동네잖아. 우리 회사 사람들이 당신 알아보기라도 하면 어떡해? 당신은 와이프가 회사에서 창피당했으면 좋겠어? 내 생각은 안 해? 너네 회사 주소로 된 배달은 안 받으면 되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은 결혼식 때 한 번 봤는데 뭘 어떻게 알아본다는 거야? 우리 회사 사람들이 눈썰미 얼마나 좋은데 우리 청첩장 돌렸을 때 당신 얼굴 팔렸거든? 우리 집이 배달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왜 뜬금없이 나서서 고생하냐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쩌다가 사이좋던 애들이 이렇게까지 싸우는 일이 와버렸는지. 부부 일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할 입장이 못 되었던 저는 그저 손녀만 안고서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속으로 애들끼리 지혜롭게 관계를 잘 풀어나가길 빌 뿐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갈수록 안타까운 건 우리 손녀였어요. 엄마라는 사람은 높은 직급이라 바쁘고 아빠라는 사람은 늦은 밤까지 아르바이트 뛰느라 바쁘니
우리 손녀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모 품에 안겨보질 못하는 겁니다. 한참 중요할 시기인데 이래도 되나 싶어 저도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손녀가 저를 좋아해서 울지 않는 건 다행이지만 멀리 생각해보면 이게 다행인 줄도 모르겠어요. 확실히 이때부터 저희 가족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기운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손녀는 9시가 되면 꼬박 잠을 잘 잤는데요. 그날은 다소 늦게 잤습니다. 거의 11시 다 돼서 잠이 든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집안 정리를 좀 늦게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1시쯤이었나? 누가 도어록을 자꾸 틀리게 눌리는 겁니다. 자꾸 신호음이 울려서 혹시 손녀가 깰까봐 황급히 인터폰 확인했어요. 누구냐고 묻기도 전에 안에서 며느리 목소리 들리더라고요. 저는 바로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며느리 혼자만 있는 줄 알고 잠옷바람 그대로 나갔어요. 근데 막상 제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며느리가 아닌 술에 떡이 된 며느리를 업고 있는 웬 총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번호를 불러주는 대로 총각이 누르고 있었는데 틀리게 부르니까 총각도 계속 틀리게 누르고 있었나 봅니다. 낯선 사람 등장에 제가 당황해서 주춤거리니 총각도 저를 보고 주춤거렸어요. 그러다가 총각이 곧 제게 인사를 하면서 자기가 우리 며느리 동창이라고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이 어디냐고 묻대요. 그제야 저도 당황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얼른 안으로 안내했죠. 고마워서 물 한 잔이라도 주려고 했는데 동창 총각은 괜찮다고 불이 나게 집을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그새 기절한 듯 잠이 든 상태여서 옷을 갈아입히지도 못했네요. 그날은 며느리를 보면서 기분이 좀 찝찝했습니다. 그전에도 술을 진탕 마시고 와서 쓰러지듯 잠을 잔 적은 많았어요. 그게 당연히 회식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날은 동창한테 업혀온 거라서 많이 의아했어요. 그럼 매일 일하느라 늦는 것도 아니고 회식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 기분 좀 별로더라고요. 자식이 없는 여자도 아닌데 퇴근 일찍 하면 딸이랑 시간 보내러 집에 좀 올 것이지. 겨우 생긴 시간마저 동창이랑 술 약속으로 보내버리다니. 제 입장에선 좀 많이 서운하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며느리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는 어제 입은 옷 그대로 얼굴 정리도 안 하고 나와서는 물을 마시더라고요. 거실에서 제가 손녀 밥을 먹이고 있었는데 그건 하나도 궁금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저 자기 배만 문지르면서 국 하나만 끓여주면 안 되냐고 저한테 부탁하더군요. 무슨 술을 그렇게 먹었니? 듣자 하니 동창이랑 만나서 술 한잔 한 것 같던데. 그날은 일이 일찍 끝났던 거야? 그럼 다른 약속 잡지 말고 집에 오지 그랬어. 아, 어머님 들으셨구나. 일이 일찍 끝났다기보단 동창이 저희 회사랑 계약한 하청업체 직원으로 있더라고요. 반가워서 따로 만났어요.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인사도 할 겸요. 그러니? 일 얘기했다면 뭐라고 못하겠다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엄마인데 술이 떡이 돼서 외간 남자한테 업혀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다. 그러다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아이 엄마가 조신하지 못하게. 어머, 제가 그랬나요? 죄송해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는데. 오랜만에 동창 만나서 저도 모르게 너무 애처럼 굴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당황하면서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전혀 기억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제가 뭐라고 더 얘기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조심하고 술 좀 조절해서 마시라고만 한 뒤 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고쳐먹는 거 아니라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그날 며느리의 아슬아슬했던 실수가 가정 불화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진작 알지 못해서 화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며느리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나서 며칠 후의 일이었어요. 며느리 전화로 며느리 차에 라이트가 켜져 있다는 전화가 온 겁니다. 그날도 며느리는 술에 떡이 돼서 집에 왔고 늘 그랬던 것처럼 기절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 전화를 대신 받아서 며느리 차 키를 들고 손녀까지 업고서 내려갔죠. 며느리 차에 올라타 라이트를 끈 뒤 바로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디서 자꾸 메신저 알림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무시하고 내리기엔 계속해서 울리는 것이 끈질기게 제 발목을 붙잡았어요. 대체 뭔가 싶어서 차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조수석 바닥에서 웬 휴대폰이 엎어져 있는 걸 발견했죠. 그건 당연히 집에 퍼질러져 있는 며느리 휴대폰은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배달가 있는 우리 아들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렇다면 이 휴대폰의 주인은 며느리 지인의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려봤습니다. 그때 메신저가 한 번 더 날라왔는데요. 배경 화면이 번쩍하고 빛나더라고요. 그 순간 며느리와 낯선 남자가 다정하게 어울려 있는 모습이 큼지막한 사진으로 나타났습니다. 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혹시 사람을 잘못 봤나 싶어서 몇 번이나 여자 인물을 들여다봤지만 분명 제가 아는 며느리가 맞더군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당장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가 없어서 열어보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그동안 몰랐던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되었어요. 일단 제가 발견한 그 휴대폰은 며느리의 것이 맞았고 며느리의 숨겨진 다른 휴대폰인 듯 했습니다. 휴대폰에 담긴 정보 안에서는 평소 수녀 같기만 하던 참한 며느리의 이미지가 아닌 180도 반대되는 낯선 여자의 모습들이 가득했어요. 며느리가 우리에게 숨겨왔던 불륜의 취향, 불륜의 현장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방에는 무슨 차장님, 부장님, 후배님 등등 직위 이름으로 채팅창이 나뉘어 있었어요. 왜 이런 불륜 가득한 휴대폰에 며느리 회사 사람들이 담겨 있나 싶어서 눌러봤거든요. 불편해서 칭얼거리는 손녀까지 살살 달래가며 그 자리에서 다 읽어봤는데요. 저 정말 정신 나갈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출산하고 나서 승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더라고요. 며느리는 개인 업무 능력으로 승진을 한 것이 아니라 부장님, 차장님 등등 직위 높은 사람들에게 몸을 쓰면서 개인적인 흑심을 산 거였어요. 그걸로 모자라 며느리는 자기보다 후배인 직원들과도 아주 바쁘게 바람을 폈는데 젊은 남자들과는 한 자리 얻기 위해서라기보단 그냥 애인으로 지냈더군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나이 많은 남자를 통해 자기 미래를 보장받으려 했던 거고 어린 남자를 통해선 대접받고 싶은 욕구를 채운 거였어요. 아마 가정에 대한 욕심이나 심리적인 안정감도 놓치지 않고 싶어서 결혼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며느리에게 어떤 마음이 우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며느리와 결혼을 했다면 결국 끝은 파국이 될 거라는 게 중요한 중점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믿고 지냈던 수년의 세월이 필름처럼 지나갔어요. 단 한순간도 며느리에게 진심이 아니었던 마음이 없습니다. 딸이 아니지만 딸처럼 아꼈고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던 마음도 다 진심이었거든요. 제 아들이 며느리를 속상하게 안 했으면 좋겠기에 아들 앞에서 며느리 편을 들어준 적도 덜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같은 며느리는 그 어디에도 없을 거라 단언했어요. 며느리를 볼 때마다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라고 비유하며 이웃들에게 자랑했어요.
그런데 불륜이라뇨. 그 착한 아이가 가정 파탄의 주범이라뇨. 한 놈도 아니고 제 눈으로 확인한 놈들만 해도 무려 5놈이나 됩니다. 며느리에게 상간남이 있다는 것도 충격인데 한 번에 발견된 놈이 5명이나 될 때 다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제 아들은 지금 제 새끼랑 마누라한테 부끄러운 남편, 아빠 안 되려고 밤낮으로 뛰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남편이 배달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면 적어도 한눈 파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가족 얼굴에 똥칠을 한답니까? 불쌍한 내 아들. 마누라가 밖에서 한눈 팔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지금 누구를 위해서 자기 몸 부서져라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눈물이 나다 못해 화가 났던 저는 일단 이 불순한 휴대폰을 숨겨서 집에 들고 올라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술에 찌들려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 베개를 들고 얼굴을 한 대 내리쳤어요. 이 천벌 받을 것. 내 손녀 절대 너한테 안 보낸다. 내가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니년 다 망가지는 꼴 꼭 만들 거야. 감히 우리 아들이랑 우리 손녀 얼굴에 먹칠한 거 가만 안 둘 거다. 그대로 며느리한테 베개 던져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걸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질렀던 행동이죠. 예상대로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상한 척하며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며느리의 식사를 챙겨줬어요. 일단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티를 내지 않기로 했거든요. 아들한테 말을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아들이 이 사실 알고 상처받아서 나쁜 선택이라도 할까봐 이걸 밝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참 생각하다가 결국 결정한 것이 전문가의 도움을 빌리는 게 좋겠다는 거였는데요. 저 여태 며느리가 줬던 용돈 안 쓰고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걸로 며느리를 위해서 나중에 쓰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봤고 제법 유능한 사람으로 구해서 찾아갔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증거물 제출했어요. 무려 5명이나 되는 며느리의 상간남 존재에 변호사도 놀라더라고요. 변호사 말이 사실 이 정도면 굳이 몰래 소송하지 않더라도 며느리가 맞고소할 수 없다고 확언하는 겁니다. 전문가 말을 들으니까 너무 안심이 되었어요. 그제야 저는 용기 내어 아들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아들 선택에 맡길 거야. 그런데 아들, 네가 딸 생각한다고 이혼을 보류하는 결정은 안 했으면 좋겠어. 아이한테 엄마가 필요한 건 맞지만 사실 그런 엄마는 필요 없는 데다가 걘 한 번도 우리 손녀한테 엄마 노릇을 해준 적이 없어. 아들이 제 조언을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은 며느리 불륜 사실에 상당히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말이죠. 다행히도 제가 부탁하고 사정하는 탓에 아들이 며느리한테 불륜 사실을 아는 채는 안 했어요. 그저 며느리 얼굴을 제대로 못 보거나 말 섞는 걸 자제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이혼 고민이 늘어갈수록 아들의 차가운 반응도 늘어가니 그에 따른 며느리의 불만 또한 같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루는 며느리가 출근 전 제 곁에 와서 아들 흉을 보며 툴툴거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취업이 잘 안 돼서 더 까칠해진 것 같죠? 그냥 집에서 쉬라고 해도 하여간 말을 안 들어요. 대체 누구 고집을 닮은 건지. 어머님이 나중에 다시 한번 말 좀 해주세요. 오토바이 그거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창피해서 그런 거 아니고. 됐다. 취업이 안 되면 예민해질 수도 있지. 가족이라도 이해해줘야지. 안 그럼 어디 마음 기댈 곳 있겠어? 가족이라면 그런 의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저도 모르게 그날 난생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퉁명스러운 말씨와 대답이 나가버렸어요. 며느리는 한결같았는데 제가 달라져 버린 거죠. 그냥 며느리 실체를 알아버리니까
감히 가족 내다버린 년 입에서 우리 아들 욕이 나오는 게 듣기 싫더라고요. 며느리도 제 기분이 안 좋은 게 느껴졌는지 당황하면서 어색하게 웃었어요. 제 눈치를 보더니 그 순간만큼은 더 순한 양처럼 행동하다가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어요. 적어도 아들이 한 달 정도는 생각할 시간을 가질 줄 알았는데 아들이 며느리의 실체가 담긴 폰을 들고 제 방으로 오더니 직접 소송장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휴대폰을 아들에게 줬거든요. 며느리를 용서해 줄 거면 네 손으로 직접 증거물 없애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아들이 도무지 며느리의 이중 생활을 눈 감아줄 수가 없었나 봐요. 저는 아들의 결정에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모릅니다. 안아서 장난감 물고 있는 손녀를 안으며 제대로 큰 결심을 했어요. 그리곤 바로 아들한테서 며느리 폰을 받아서 며느리 폰에 저장된 불륜남들에게 다 연락을 돌렸습니다. 후배 직원 1명 말고는 나머지 4명은 유부남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쉬웠어요. 그들에게 가정이랑 직장에다 불륜 사실을 소문내겠다고 하니까 고민도 안 하고 당장 며느리를 손절하겠다면서 벌벌 떨대요. 가정 깨지는 게 무서우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며느리나 상간남들이나 한심하기 짝이 없더군요. 어쨌든 저는 상간남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했습니다. 며느리랑 그 후배 직원 둘만 싸잡아서 불륜 커플로 사내에 소문을 퍼뜨려 주라고 내가 보내주는 사진까지 첨부해서 말이죠. 그랬더니 가정이랑 자신들의 직위는 지키고 싶었던 4명의 상간남들이 손수 며느리와 그 후배 직원을 묶어 회사에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고위 직급이라 그런가 행동 빠르고 지시가 빨라서 회사에 소문 퍼지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요. 며느리가 출근한 아침에 연락했는데 그 몇 시간 만에 난리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 사실이 퍼지자 회사에 붙어 있을 수 없었는지 며느리가 결혼하고 정말 오랜만에 대낮에 집에 온 거 아니겠어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좀 일찍 왔어요. 저 좀 쉴 테니까 저녁 때까지 깨우지 마세요. 몸이 아파서 왔다는 우스운 핑계를 대는 며느리 앞을 아들이 막아섰습니다. 그리곤 아들이 며느리 얼굴에다 소송장을 집어던졌죠. 아내라는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아주 입이 마르고 닳도록 자랑하고 다녔네. 언제까지 뻔뻔할 생각이야? 당신 제정신이야? 왜 얼굴에 던지고 그래? 이게 뭔데 그래? 며느리는 얼굴에 얻어맞은 소송장을 주워들더니 그걸 읽으면서 점차 표정이 굳어갔어요. 이혼 사유는 네가 제일 잘할 텐데. 이미 회사에 소문짝 퍼졌잖아. 변명할 여지가 없을걸? 오늘은 한 놈이랑만 퍼졌겠지만 다음 주는 2번째 놈도 터질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3번째를 터뜨릴 거고 그 다다음 주는 4번째를 터뜨릴 거지. 끝이 아니더라. 5번째까지 네가 오래오래 쓰레기로 기억되게 질질 끌면서 터뜨릴 거야. 이제 상황 파악되니? 아들의 도발에 며느리는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생각은 못했었나 봐요. 자기의 실체가 들통나자 더 이상 발뺌 안 하곤 아들 앞에 바로 무릎을 꿇더군요. 갑자기 사죄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나 빨리 승진해서 우리 식구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우리 식구 부자 되면 이 사람들 다 청산하려고 했어. 당신한테만 정착하려고 했다고. 어머님은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어머님한테 돈 많이 드렸잖아요. 제 돈 받아먹고 모른 체 하시는 거 아니죠? 뭐라고? 내가 너처럼 돈이면 뭐든 다 되는 사람인 줄 아니? 나는 적어도 돈 때문에 걸레짝처럼 몸 굴릴 생각은 안 해. 어디서 몰상식한 소리라고 있어? 애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당최 며느리는 평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마음이 조급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보이더라고요. 자기 자식보다 자기 앞날을 더 중요시 여기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아직 엄마 소리도 못하는 아기를 가리키면서 울분을 토하는 겁니다. 저 조그만 게 알면 뭘 한다고요. 먹고 울고 똥만 싸는데
솔직히 아직까진 짐승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쟤만 아니었어도 이 지경까지 안 왔어요. 이렇게 급하게 결혼도 안 했을 거라고요. 너무 황당한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 6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 정도면 급하게 결혼한 것도 아니거든요. 심지어 임신 안 했다면 그 기간이 더 길어졌을 수도 있다고요. 게다가 어떻게 자기 자식더러 짐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며느리가 더 짐승 같아 보여서 결국 못 참고 며느리의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며느리의 망언에 아들은 저랑은 다른 뭔가를 깨달았나 봅니다. 갑자기 며느리 멱살을 잡더니 충격받은 얼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곤 아들이 내뱉는 말에 저도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애 아니었으면 결혼 급하게 안 했을 거라는 게 무슨 말이야? 설마 혜율이 우리 딸 아니야? 아들이 콕 집어 얘기를 하자 며느리 표정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곤 당황한 며느리가 뭔 개소리냐며 생전 우리 앞에서는 안 쓰던 은어까지 쓰기 시작했어요. 누가 봐도 며느리의 거짓말은 거짓말로 보일 정도였죠. 화가 난 아들은 며느리를 강제로 끌고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 보고도 손녀를 데리고 같이 유전자 센터 가자고 해서 외출을 하게 되었어요. 가는 도중에 며느리가 계속 저항했지만 아들이 처음으로 무서우리만큼 힘을 써서 며느리를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센터에서 받은 서류로 인해 절망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설마 했는데 제가 안고 있는 손녀가 우리 아들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손녀를 안고 있던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착하게 안겨있는 손녀를 더 꼭 안으면서 당시의 상황을 원망했어요. 아들은 들고 있던 검사지를 며느리한테 던지면서 생부가 누구냐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장소가 센터인 것도 있고서 상간남들 중에 누구냐면서 당장 밝히라고 언성을 높였죠. 미안해 여보. 나도 나중에 알았어. 그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그냥 넘어가줘.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할게. 내 급여 당신이 관리하겠다고 해도 아무 말 안 할게. 내 전 재산 다 줄게.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야. 아무것도 묻지 마. 뒤져보면 알겠지. 남자 관계 복잡한 네가 우리 딸 생부를 과연 끊어냈을까? 대신 내가 뒤져서 알아내면 넌 이제 한국에서 얼굴 들고 못 살 줄 알아. 아들이 작정하고 며느리의 본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자 며느리가 결국 알겠다고 실토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제일 크게 경악하고 말았어요. 듣다 보니 누군지 어렴풋이 알겠더라고요. 며느리 말이 손녀 생부는 자기 동창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지난날 술 취해서 며느리를 업고 왔던 동창생이었죠. 그 총각이 우리 손녀의 생부였던 거예요. 며느리랑 그때 만난 이유가 일 때문이 아니라 손녀 때문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임신하고 그 총각이 아닌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했던 건 우리 아들과 사귀던 중에 그 총각이랑 바람을 피웠는데 당시 그 총각은 전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우리 아들이 더 미래가 탄탄했던지라 우리 아들 애인 척 속이고 결혼을 했던 거라네요. 여보, 미안해.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정말 이혼하기 싫어요. 다시는 바람 안 피울게요. 돈 때문에 그랬어요. 이제 돈 필요 없으니까 다 정리할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2번 실수하면 그때 이혼하면 되잖아요. 이미 지나버린 사실까지 알자 저는 또 한 번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아들이 가장 크게 상실했겠죠. 그 와중에 며느리는 계속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어요. 하지만 그게 어디 용서로 될 일이겠습니까? 부부는 신뢰가 없으면 이미 끝난 관계잖아요. 그건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역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은 물론이거니와 저도 며느리에게 더 이상 신뢰가 없어요. 며느리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며느리의 용서를 받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끝내 며느리를 버렸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무려 5명의 상간남에다 손녀의 생부까지 해서 총 6명의 상간남에게 상간자 소송을 진행했어요. 또 며느리에게 양육권 청구도 빠짐없이 요구했고요. 며느리는 우선 불륜 소문이 나자마자 회사에서 사직당했습니다. 소문이 좀 길게 퍼져서 그 뒤로도 같은 계열사 취직은 어려울 거예요. 게다가 그 4명의 유부남 집안에서 상간녀 소송까지 당하는 바람에 전 재산을 잃고 빚쟁이가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디 일용직 아르바이트나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여자 소식 더는 불경스러워서 관심 끊다 보니 여기까지만 알고 있고요. 일단 우리 아들은 다행히 취직에 성공했어요. 큰일 치르면서도 취업 준비를 손 놓지 않더니 결국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막 들어가서 적응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쁜 손녀는요. 비록 우리 아들 핏줄은 아니지만 이미 쓰레기 부모한테는 못 보낼 만큼 정이 생겨버려 제가 데리고 살기로 했어요. 한 번도 제 손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고 태어난 후로 제 품에 가장 많이 안겨 있었던 아이거든요. 이 예쁜 아이를 어떻게 떼어놓겠습니까? 우리 아들도 자기 성을 딴 손녀를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내고 새 출발하려는 거거든요. 이혼하면서 아마 아들이 가장 많이 힘들었을 텐데 쉬지도 못하고 뛰기만 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걱정됩니다. 아들이 워낙 내색하는 편이 아니라 제가 또 대놓고 위로도 못하겠어요. 속병이 나면 안 될 텐데 그렇게 저 혼자만 전전긍긍하고 있네요. 시간이 약이라지만 괜히 힘이 돼주는 말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혹시 부담스럽지 않은 조언이 있다면 한마디씩 알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보고서 내심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일이 잘 풀린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랑 손녀를 위해서 건강관리 잘하면서 곁에 오래오래 머물러 보려고요. 긴 사연 여기서 끝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